반갑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행을 맡았는데요. 저는 부산에 서식하고 있는 전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슈 브리프 2 평생학습 기획의 틈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순서는 저희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인정민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정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쓴 내용 자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왜 평생학습 기획을 이야기하는 이슈 브리프에서 구글 개발자의 글을 소개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쓸 때보다 훨씬 정제된 문장으로 논리까지 맞춰서 써주기 때문에 요새 저희 팀장님도 그런 제 보고서 속에 AI의 솜씨를 보면서 수정할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제시하는 why나 what,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속에 숨어있는 편향이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우리의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되진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AI가 제시하는 수많은 선택지와 대안들 중에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골라내고, 그리고 그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보고서라는 결과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기획자의 전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오픈 AI의 챗 GPT보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잘 나간다는 말도 좀 들리는데요. 네. 좋아요. 3.0 진짜. 그런 첨단 테크의 기업 구글의 베테랑이 남긴 21가지 교훈 역시 결국은 사람과 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기획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과 사람을 대하는 전문가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성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제 글 말고, 제 글은 이제 그걸 우리 영역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 원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길었나? 되게 곱씹어볼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은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화센터 전반으로 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트렌드라는 걸로 글을 썼는데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많이 보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사설에서 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같이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교육사로서 처음 근무한 곳이 문화센터였어요. 그러면서 늘 이제 그렇게, 지금은 제가 공공 영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딜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 기업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기획하는 것이 저는 차이라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가장 제가 민간도 있어보고 공공도 있어봤었을 때의 차이점은, 민간은 그만큼 평생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줬었어요. 그리고 처우도 사실 더 안정적인 했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축소되는 게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그리고 민간기업의 평생교육사들의 장점은 매일매일 데스크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민간에 있는 기업들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험의 기회를 많이 준다. 네네. 민간 쪽에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그 시기별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들이 연수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이 원하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달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기획한 걸 가지고요, 만나요.
그래서 전단을 만들기 전에 서로 한번 점검을 해요. 그리고 강사에 있어서도 물론 요즘 워낙 시스템이 좋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좋았었고 어떤 부분 조금 미비했었다라는 성찰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운영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스크 담당자분들도 정규직이 많아서 이분들의 근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들을 적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할수 있는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가 이 평상시 기획에 대해서 통제적 설계에서 돌봄의 큐레이션으로라고 하는 최라영 교수님의 글인데요. 그 하나의 소논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획을 할 때 이 통제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윗선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조직의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평사학습은 그걸 넘어선 기획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이 쭉 주옥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드너로서의 기획자가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은 정원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콕 집어서 뭔가를 잘 만든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런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글은 기획은 사람을 향한 디테일이다 라고 하는 원지훈 선생님의 글입니다. 제목부터 아마 아주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계신데 아마 한마디 마이크 해야 키우기는 되는 거 쉽지는 아니야? 않으실 건데요.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답니다. 네. 그래서 원주현 선생님은 이제 은평구 평상습관에서 이제 중간 책임자, 중간 관리자로서 아마 직원들과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태도예요. 기획의 태도. 우리가 왜 기획을 할 것인가. 아마 이제 기획을 할 때 저희들 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질문, why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마 그 원지훈 선생님은 현장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잘 담아냈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기획의 습관. 이 글도 원지훈 선생님하고 만만치 않은 결이 쌍둥이 같다. 만만치 우리 않아. 이분도 현장에서 지금 진흥원의 팀장으로 계신 김지원 선생님이신데요. 딱 시작부터가 신입 직원과의 이 다툼입니다. 그래서 기획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꼰대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튜브 보고 되게 계시지 않을까? 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결국은 why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기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기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중요함의 구체적인 실체는 뭘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why가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why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참고로 나와 있는 뭐 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현장에 오신 박형규 선생님은 시간 뭐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6분 정도 드릴 텐데요.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 평생교육사 앞에는 평생교육사들의 기획, 평생학습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요. 우리 박형규 선생님께서는 평생교육사 기획 역량 강화 워크숍을 디자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 기획에서 이렇게 워크숍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과 플러스 나 좀 불러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관련된 워크숍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에서는 박형규라는 이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기분관계자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감사합니다.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답 제가 생각한 고민을 맞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맞았고요. 하나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한 것은 선택할 주제가 없어서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평생교육사로서 일하면서 기획도 하고 워크숍을 종종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워크숍을 잘 계획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할 수 있을까? 워크숍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일단 저의 고민으로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고 잘 개발하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 대부분의 주제 중에 Y가 공통사항인데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주제는 저희 고민부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졌는데 쓰려고 보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왜 하려고 했을까에 바로 부딪혀서 멈췄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글도 못 쓰고 생각도 멈췄지만 그 두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첫 번째는 평생교육사를 위한 워크숍을 디자인한 결과물을 내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워크숍 디자인하는 그 자체를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디자인하는 프로세스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학술적 학문적으로. 그랬더니 두 개 다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은 전자로 했고, 마침 저에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한 게 2번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 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개 제목의 주제를 라임을 맞췄다는 거예요. 또 그 라임을 1번 개요, 그래서 개선이라고. 2번 개념, 3번 개발한 거, 4번 개선. 만들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 디자인 이론과 개념을 다 활용해서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보니까 한 차시 만드는데도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차시마다 딱 3가지만 만든 거예요. 주제, 목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워크숍 디자인 공부하는 학습 동아리가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사에게도 마찬가지. 워크숍 진행자 양성 과정이 있어야겠다. 세 번째,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디자인하기 위한 워크숍이 필요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트너 모형을 적용해서 이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전략을 찾아주신 이소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이제 인사를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슈 브리프를 쓰려고 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이슈예요. 개인적인 현장을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천시를 떠나고 나서는 전국을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다니는 와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더 프로젝트화 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쓰게 된 게 이 페이퍼입니다. 특히 이제 제한은 우리 강 박사님도 민간 영역을 다뤄주셨지만 저는 주로 공공 영역에 이어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 프로그램 위주에서 그 넥스트 버전은 무엇이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두 번째 저의 이제 최근의 이슈는 우리 정미쌤도 다뤘지만 AI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현장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기획의 핵심 요소들은 제가 페이퍼에 정리한 대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라고 할 때도 어떤 문제이냐,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락 기반의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 해결 방식이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용의 단계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갈 때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이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개별학습보다는 프로젝트는 팀학습이 더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이제 학습 동아리를 조직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가 될 수도 있지만 팀학습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설계를 또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이것도 성인학습 지원 촉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3번째는 성찰 기반의 성과 환류 설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획, 저는 기획은 사실 끝나고 나서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도 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어느 단위까지 해결을 했고 다음엔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상호 피드백을 함께 해야지 된다라는 그 3가지가
제가 생각하고 이 파트너 모형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정리하면 프로젝트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플립러닝 기반으로 파트너 모형을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할게요. 다음은 이렇게 기획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전략, 뭐 디자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워크시트를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서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최정현 선생님 진행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둥글둥글 공작소에서 대표 공작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 그 명칭이 참 좋아해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 자체가 함께하는 작당 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기획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제를 뭐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한번 담백하게 공유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목을 기획가의 시선을 담았다라고 표현을 한 건 이제 기획이라는 일이 기획자라고 있을 때와 기획가라고 있을 때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위한 나의 업무적 행위로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에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시선을 담아보는 조금 철학가적인 이 요소가 가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가의 시선을 담았다라고 했고요. 디자인 워크시트를 얘기한 건 이 기획이라는 게 누구나 다 꿈꾸는 이상을 이루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일인데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서 결과물로 뿅 하고 나와 있는지 그 중간의 메커니즘을 누군가가 체계화 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맞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현장 교육 현장에서 조금 괴리되어 있는 이 모순들,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과 실제 강의하시는 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거. 이게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내면 참 좋은데 조금 전에도 왈가왈부 하셨던 것처럼 맡기는 사람과 맡은 사람과 이제 뒤에 수혜자로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공통의 언어로 만들어내게 되면 그 사고 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면 조금 설득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워크시트를 만들고 싶었던 이런 그 목표와도 맞아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끌어당기는 매력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던진 말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떤 시선을 담은 기획가가 되고 싶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다루지 않은 기획의 결과물, 이제 기획서, 뭐 계획서이기도 하고 뭐 제안서이기도 하고 신청서이기도 한 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또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획서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기대감을 담은 한 장의 마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기획의 결과물은 기획서에 담겨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글로 담아내는 건 또 다른 역량이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학에서 많이 다뤘던 학습 동기 이론, 동기 유발 이론이라고도 하는 켈러의 이 네 가지의 동기 유발 전략을 한번 기획서에 연결시켜 봤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총 항상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와 원인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잘 마련하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역량을 갖추거나 아니면 세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멋지게 기획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권자에게 가져갈 때 어떤 설득력을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저는 이 설득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뭐 논리적인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그냥 입소해야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예, 뭐 정의 호소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말로서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글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게 바로 기획서다. 기획서를 쓸 때 던지는 질문들을 좀 추려보니까 이렇게 총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 기획서를 누가 읽는가요? 내가 쓴 기획서를 읽는 뭐 의사결정권자 혹은 중간관리자가 어떤 스타일이냐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 기획서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글을 나는 쓸 수 있느냐. 그러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기관장님의 워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장님 너무 격하게 공감하지 말아요. 할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많아요. 네, 뭐 팀장님의 워딩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30명을 모집하는데 한 100명 올 것 같은 막 기대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 학습자가 높은 성취를 느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나아가서는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기관 정체성과 잘 맞아. 나의 승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기획서가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느냐를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켈러 이론을 간단하게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기획을 하다 보면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 경험이 갖고 있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의 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경험의 덩어리들을 이런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구조화해냈을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접목해보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 쓸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컨설팅에 가면은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엄청해. 네. 근데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현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론인데 그거에 대한 접점을 우리가 스스로 찾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